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7월 1일 무디스 본사 국가신용등급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이 6월 무역수지 361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월간 300억 달러를 돌파한 숫자였습니다. 17개월 연속 흑자였습니다. 1997년 이 회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열흘 만에 10단계 넘게 강등시켰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이 회사가 등급을 매긴 어느 선진국보다 견고한 무역 흑자를 쌓고 있었습니다. 강력급 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48시간 안에 재평가 보고서를 올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하트만입니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팀에서 24년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채 상환 능력과 경제 체질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제 일입니다. 24년 동안 저는 수십 개 나라의 흥망을 지켜봤습니다. 그 안에서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리스크를 놓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늘 조심스러운 나라였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 가계부채가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구조적 리스크가 많은 신흥국. 24년 동안 제가 내부 회의에서 해온 평가였습니다. 선진국 등급을 주면서도 늘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여왔습니다. 2019년 저는 동남아 국가 하나의 등급을 상향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로 사내 표창을 받았고 이후 아시아 신흥국 리스크 평가에서 제 의견이 상당한 무게를 갖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가의 체질을 숫자 몇 개가 아니라 구조적 지표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원칙이 한국을 볼 때도 예외 없이 적용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 아침 제 책상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산업통상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역수지 306억 5천만 달러 흑자, 사상 처음으로 월간 300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7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흐름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재평가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24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신흥국이라고 평가해온 나라를 이제 다른 시선으로 다시 봐야 했습니다. 저는 맨해튼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2층 회의실 문을 열자 진한 원두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 낡은 파일철 하나가 이미 놓여 있었습니다. 그 파일철의 주인이 카렌 볼드윈이었습니다. 무디스 국가리스크위원회 위원, 20년 넘게 아시아 신흥국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에 늘 진주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 파일철을 옆에 두고 다녔습니다. 1997년 한국 신용등급 강등 당시 실제 작성됐던 내부 보고서 원본이었습니다. 볼드윈은 회의 때마다 그 파일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트만, 볼드윈이 파일철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볼드윈이 파일철 모서리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1997년 우리가 이 나라를 열흘 만에 10단계 넘게 강등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를 겪어봤습니다. 숫자 몇 개 좋다고 체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도체 사이크 하나로 흑자가 났다가 사라지는 걸 저는 20회 넘게 봐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니퍼 백이 들어왔습니다. 무디스 아시아 리스크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원님, 결론 내리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볼드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파일철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8시간 뒤 저는 24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쓴 적 없는 문장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1997년 우리는 이 나라의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등급표를 찢고 다시 썼습니다.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초를 다시 펼쳤습니다. 저는 그 낡은 종이 뭉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997년의 기록이 오늘 이 보고서의 결론을 정말 대신할 수 있을까? 제니퍼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철 책장을 다시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는 건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아침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볼드윈이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볼드윈이 손가락을 하나 폈습니다. 가계부채입니다.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에 육박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역수지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그 나라 경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길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지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실제로 한국이 OECD 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볼드윈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가계부채라는 지표는 지난 10년간 제가 회의 때마다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가 무역수지 흑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 깊이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볼드윈이 손가락을 하나 더 폈습니다. 고령화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고 해도 그걸 만들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봐야 하는 게 국가 신용 등급입니다. 그는 자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통계로도 명확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볼드윈이 파일초를 탁 덮었습니다. 저출산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건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 노동력, 미래 소비, 미래 세수 전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흑자가 아무리 커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년 뒤 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저는 그 세 가지 논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가계부채, 고령화, 저출산. 24년 동안 제가 해온 생각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회의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그 논리가 완결된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제니퍼가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려다 멈췄습니다. 그녀는 볼드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인데도 이 회의실에서 그녀는 늘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볼드윈 위원님,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세 가지, 가계부채, 고령화, 저출산, 전부 24년 동안 제가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제니퍼가 열려는 화면에 그 세 가지가 반박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볼드윈이 파일초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반박될 게 없습니다. 통계가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들어봅시다. 볼드윈 옆에 앉아있던 신입 애널리스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버드를 갓 졸업한 신입인 듯 했습니다. 감색 재킷에 안경을 쓴 그는 볼드윈을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말을 할 것이라는 걸 저는 24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통계가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제니퍼, 방금 볼드윈 위원이 한 세 가지 주장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제니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3초, 4초, 5초.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입니다. 하트만. 회의실 공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철에서 손을 떼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제니퍼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표지 위에 손가락을 얹은 채였습니다. 저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볼드윈의 논리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볼드윈의 논리가 맞는다면 이 보고서는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가계부채,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리스크, 위원회에 올리기 좋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니퍼가 열려는 화면이 그 결론을 흔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누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 보고서의 결론이 어디로 향할지를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볼드윈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일초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이 그녀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유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졌습니다. 24년 동안 저 역시 같은 여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가 첫 번째 화면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일시적 특수론부터 보겠습니다. 시계가 오전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의 아침 햇살이 조금씩 회의실 안까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산업통상부 발표 자료가 떴습니다. 볼드윈 위원님, 한국의 무역 흑자가 몇 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볼드윈이 파일처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정확한 개월 수까지는 모릅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7개월 연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300억 달러를 넘어 36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볼드윈이 말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특수 아닙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가 크게 기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7개월이라는 기간을 보시겠습니까?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24개월에서 30개월 안에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흑자 기조는 반도체 호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선, 바이오, 화장품까지 함께 흑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볼드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카운트했습니다. 1초, 2초, 3초. 볼드윈이 3초 이상 침묵하는 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여러 산업이 겹칠 수도 있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조금 빠져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했습니다. 17개월 동안 단 한 달도 적자가 없었습니다. 이걸 일시적이라고 부르기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특수라면 몇 달 반짝하고 꺼져야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적자도 없이 흑자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산업이 만든 착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생산력이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처음으로 볼드윈의 논리에서 빠진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일시적 특수로는 반박됐습니다. 17개월 연속 무적자 흑자, 다품목 동반 성장입니다. 볼드윈이 파일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탁 치지 않고. 저는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있는 변화였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구석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 모델로 다시 돌려봤는데 이 흑자 기조가 통계적으로 우연일 확률은 매우 낮게 나옵니다. 볼드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날카롭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볼드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에 육박합니다. 아무리 무역 흑자가 커도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 소비가 위축되고 결국 내수가 무너집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볼드윈 위원님, 우리가 국가 리스크를 평가할 때 가계부채만 따로 떼어서 보니까 아니면
국가 전체의 대외 자산과 함께 봅니까? 볼드윈이 잠깐 멈췄습니다. 당연히 종합적으로 봅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흑자가 17개월 동안 쌓이면서 국가의 외화 자산이 함께 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계부채는 원화 표시 부채이고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합니다. 반면 이 무역 흑자는 외화 표시 자산입니다. 1997년 우리가 강등시켰던 이유는 외화가 없어서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정반대 상황입니다. 볼드윈이 파일철 표지를 손끝으로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채는 부채입니다. 제니퍼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부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부채를 감당할 외화 여력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걸 함께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이 1997년 보고서에서 지적하신 핵심이 뭐였습니까? 외환 보유고 고갈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철 첫 페이지를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이 20년 넘게 인용해온 그 문서를 오늘 다른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대비가 핵심을 찌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1997년 한국의 위기는 외화 유동성 부족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 부채가 아무리 있어도 외화가 부족하지 않다면 그 위기는 반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숫자를 보겠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7월 초순 무역 수지도 확인하시겠습니까? 볼드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세고 있었습니다. 4초, 5초, 64억 달러 흑자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6월에 이어 7월에도 흑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누계로는 1,44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볼드윈 위원님, 가계부채가 폭탄이라면 이 정도 규모의 외화가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그 폭탄이 언제 터진다는 겁니까? 볼드윈의 손이 파일철 위에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아침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숫자들이 설명 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드윈이 가져온 1997년 파일철이 이제 낡은 종이 뭉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1997년의 기록이 오늘의 숫자를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2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시적 특수로는 반박됐습니다. 17개월 연속 흑자, 다품목 동반 성장, 가계부채 폭탄론도 흔들립니다. 외화 자산이 함께 쌓이고 있습니다. 볼드윈, 아직 반박할 논리가 있습니까? 볼드윈이 파일철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고령화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출산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라운드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잠깐 나왔습니다. 제니퍼가 커피 2잔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맨해튼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출근길 인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트만, 볼드윈 위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고령화, 저출산 논리가 남아있어. 미래 노동기 없다는 그 논리. 제니퍼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3라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맨해튼의 아침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 있었습니다.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볼드윈이 자리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파일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채였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볼드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 아무리 수출이 잘 나가도 그걸 만들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데 성장이 계속될 수 있습니까?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볼드윈 위원님, 상반기 수출 증가율을 보시겠습니까? 볼드윈이 잠깐 멈췄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모릅니다. 제니퍼가 화면을 열었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4,967억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증가율이 나옵니까? 기저효과 아닙니까? 볼드윈이 시도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저효과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가율의 핵심은 사람 수가 아니라 1인당 생산성입니다. 한국은 지금 노동력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산업 구조로 이미 전환됐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조선 전부 소수 인력이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인구가 줄어도 생산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철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다 멈췄습니다. 그렇다고 인구 감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의 등급 평가라면 그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미래의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아직 그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볼드윈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다른 그림을 봤습니다. 고령화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곧바로 성장 정체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오늘 이 숫자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가치의 크기가 더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저는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3라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론도 흔들립니다. 생산성 기반 성장이 인구 감소를 상쇄하고 있습니다. 볼드윈,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볼드윈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셌습니다. 5초, 10초.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997년으로 가면 아직 우리가 옳았습니다. 그때 우리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논리였습니다. 4라운드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1997년과 오늘을 비교하겠습니다. 화면에 세 표가 떴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볼드윈이 계산을 시도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암산으로 따라가다 멈췄습니다. 39억 달러였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월간 무역 흑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1억 5천만 달러입니다. 1997년 전체 외환 보유고의 9배가 넘는 돈이 한 달 만에 쌓이고 있습니다. 볼드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비교는 그녀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볼드윈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입력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이 아까보다 느려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위원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계산기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볼드윈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7개월 누적 흑자 규모를 다시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볼드윈이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1997년과는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규모입니다. 회의실에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1997년 우리가 강등시킨 이유는 외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나라는 당시 전체 외환 보유고의 9배를 한 달 만에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24년 경력에서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대비였습니다.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제니퍼가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입니다.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계속 늘어나 국가 부도 리스크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아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흥국으로 분류해온 나라를 이제 안정적인 선진 경제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리스크 모델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이건 단순히 등급 하나가 바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흥국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볼드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허드슨 강이 완전히 밝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볼드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뭡니까? 제니퍼가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맨해튼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24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1997년에 내린 판단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한 경고였는가?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이 만든 낙인이었는가? 제니퍼가 노트북을 잠시 덮었습니다. 화면 대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하트만, 볼드윈 위원님,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떨림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1997년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직원 12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볼드윈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파일철을 쥔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9살에 그 공장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인쇄소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직원 12명 규모로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기계를 손보던 모습, 명절에도 주문이 밀리면 가족끼리 공장에 나가 함께 일했던 기억, 그게 제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난 직후 저희 가족의 풍경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은행에서 갑자기 대출을 전부 회수했습니다. 제니퍼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은행을 찾아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로 국내 모든 은행이 기업 대출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장도 그 물결에 휩쓸렸습니다. 결국 부도가 났고 저희 가족은 이듬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은행 문을 나서던 날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출 회수 통지서였습니다. 그 통지서 맨 아래에 신용평가사 등급 강등 소식이 인용돼 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 낮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볼드윈의 손가락이 파일철 표지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파일철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볼드윈이 20년 동안 자랑스럽게 옆구리에 끼고 다니던 그 문서가 이 순간 완전히 다른 무게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볼드윈 위원님, 제니퍼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파일철 안에 있는 보고서, 저도 몇 년 전에 원본을 찾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제 아버지의 공장을 무너뜨린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볼드윈이 파일철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제니퍼의 이야기가 그날 회의실에서 가장 무거운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공장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6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 경제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볼 때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과 그 나라를 여전히 위험한 신흥국이라고 단정지어온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동시에 옵니다. 그녀의 손끝이 노트북 가장자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하늘이 맑게 간 채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등급을 매기는 일이 객관적인 숫자 게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한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제니퍼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뉴저지에서 작은 인쇄소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온 지 28년이 됐지만 여전히 한국 뉴스를 매일 챙겨보십니다. 지난달 제가 한국 무역 흑자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전화기 너머로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는 걸 보고 죽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티슈 상자를 제니퍼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볼드윈은 여전히 파일철에서 손을 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볼드윈 위원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시적 특수론 반박됐습니다. 가계부채 폭탄론도 외화 자산 증가로 흔들립니다. 고령화, 저출산론도 생산성 데이터 앞에서 흔들립니다. 1997년과 오늘의 외환 규모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때 내린 판단이 한 가족의 삶에 어떤 무게로 떨어졌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반박할 게 있습니까? 볼드윈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일 처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볼드윈이 2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파일 처리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정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드슨강 위로 관광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니퍼도 기다렸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침묵을 먼저 깨서는 안 됐습니다. 볼드윈 스스로 깨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논리가 무너지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결론에 도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볼드윈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따로 쓰겠습니다. 이건 일시적 특수가 아닙니다.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볼드윈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볼드윈이 천천히 파일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트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구조적 리스크라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제가 지켜온 프레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나온 숫자들이 그리고 제니퍼의 이야기가 그 프레임을 더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볼드윈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그녀가 창가로 먼저 걸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상대를 바라보는 쪽이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처를 20년 동안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습니다. 볼드윈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그 판단이 정확했던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다는 것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볼드윈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봐온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첫 상사가 저한테 늘 말씀하셨습니다. 볼드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 말을 평생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가 누군가를 지키기는커녕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볼드윈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25살에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국가 등급이라는 게 그 나라 국민들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연결돼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숫자와 모델에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니퍼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제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신입 애널리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을 열었습니다.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한국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마이너스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등급 전망 첫 줄 결론을 썼습니다. 한국의 무역 흑자 확대는 반도체 단품 특수가 아닌 다품목 동반 성장의 결과임. 대외 순자산 확대로 과거 유동성 리스크 요인이 구조적으로 완화됨. 등급 전망 상향 검토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1997년 우리는 이 나라의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등급표를 찍고 다시 썼습니다. 볼드윈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보고서 문체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린 말도 아닙니다. 볼드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남겨두십시오. 그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제니퍼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짧은 두 마디였지만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하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화해도 됩니다. 그녀가 잠깐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원회 제출용 파일이 완성됐습니다.
48시간 중 아직 이산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복도로 나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셨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회사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볼드윈이 가방을 챙기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하트만, 이번 보고서 제목이 뭡니까? 저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우리의 선택. 볼드윈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파일철은 이번엔 테이블 위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파일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쩐지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브루클린 다리로 걸어갔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번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라디오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제출된 재평가 보고서 이야기가 짧게 언급됐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맨해튼 스카이라인이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스트강 위로 관광선 한 척이 불빛을 밝힌 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며 강물 위를 스쳤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전거 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리 중간쯤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24년 동안 이 도시에서 세계 각국의 흥망을 숫자로 지켜봤습니다. 오늘 그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처음으로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제 직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그 숫자를 조금 다르게 읽게 될 것 같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태평양 건너 아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제니퍼의 아버지가 28년 전 떠나온 도시가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1997년 그 도시의 겨울이 오늘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볼드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트만, 보고서 마지막 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그 파일철을 다시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읽힐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논쟁의 무기였던 문서가 오늘부터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하트만, 아버지가 내일 오랜만에 그 인쇄소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28년 동안 미뤄온 이야기였는데 오늘에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한 나라의 신용등급 보고서가 한 사람의 오래된 침묵을 깨는 계기가 될 줄은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4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국가의 부채와 자산을 분석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뉴저지에서 자란 한 사람의 이야기가 20년 넘게 굳어있던 낙인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24, 갓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신호등이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까지는요. 이제 저는 그 말을 다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건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신호등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997년 이 나라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외환 보유고가 39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포함한 여러 신용평가사가 이 나라를 최하위권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 결정 하나가 얼마나 많은 공장의 문을 닫게 했는지 저는 오늘에서야 제대로 헤아려 봤습니다. 29년이 지난 지금 그 나라는 월간 무역 흑자 36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개월 연속 흑자,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로 역대 최대. 1997년 전체 외환 보유고의 9배가 넘는 돈이 한 달 만에 쌓이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이 시작한 나라가 한때 자신을 부도 직전으로 몰았던 평가 체계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는 이 나라의 최하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 등급표를 찍고 다시 썼습니다. 그 사이 29년 동안 공장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